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시 추가 합격 방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충원율과 경쟁률이 변해도 합격 가능 점수, 대학 순위는 바뀌지 않는가? 라는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학이나 학과의 획일화되어진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점수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나 학과가 가지고 있는 전공합적인, 종합적인 가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경쟁률이나 아니면 추합률이나 아니면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나 그 시기에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 점수의 대학의 순위는 충원율과 경쟁률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과연 그런데 입시 기간에서 여러분께 보여주는 배치표나 아니면 입시 기간의 데이터에서 과연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자연 추합과 강제 추합에 대한 추합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강제 추합을 희망하시는지 자연 추합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원서를 쓰는 것이 적합하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 컨설팅은 수시 컨설팅에 비해서,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 정보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교협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원하신다면 여러 대학에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요즘에 대학에서도 대부분 또 입시 상담도 진행해 주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많은 정보를 보시면서 꼭 피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찾으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 가니까 된다고 하더라. 이런 정보들이 제일 위험한 거고,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컨설팅을 받으면 어디까지 대학을 보내줄 수 있냐? 여기서 컨설팅을 받으면 몇 % 정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인데, 그런 말들은 물론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거, 내 성적에서는 안 되는데 여긴 된다고 하더라, 이런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시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이 데이터를 가지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대부분 그 데이터를 신뢰하는데 그 데이터 안에 허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시다 보면은 또 낮은 성적대인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다 보면 그러면 거짓된 정보에 속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고요.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추가 합격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의 성적이 좀 낮은데, 아니면 내 성적이 좀 낮은데 추가 합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면 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적이 안 좋은데 추가 합격 컨설팅을 받거나 추가 합격 방법을 가지고 이해하면 내 성적도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입시가 도박판이지, 그쵸? 그리고 입시가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이제 원서를 지원하고 합격 불합격의 결정짓는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요령과 틈새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요령과 틈새 중에서 정시라고 하는 것이 갖는 추가 합격의 의미와 추가 합격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추가 합격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거나 추가 합격을 하면은 내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갖는 거는 안 좋다, 이런 말씀이고, 추가 합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왜 추가 합격을 정시 때 하게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 번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어. 근데 내가 수능 시험을 못 봤어. 나는 내년에 재수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딘가에 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서 지원이 내 성적대가 이만큼이나 돼서 여기다 원서를 쓰진 않죠. 왜? 나는 이만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난 다음에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럼 결국은 그거는 일반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추가 합격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신 분. 또는 두 번째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재수 3수야. 대학에 어딘가에 가기는 가야 돼. 하지만 내가 그동안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좀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뭔가 원서 지원을 하고 싶어. 그쵸? 원서 지원을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원서 중에서 가나다군에서 하나는 안정 지원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는 좀 더 높은 쪽으로 상향 계획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럴 때의 전략이 뭐가 필요해? 추가 합격 원서 지원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시는 반드시 내가 안정 지원만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추가 합격 컨설팅을 받으면 추가 합격 원서 지원을 하면 내 성적대보다 훨씬 높은 대학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서 지원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정 지원을 원하시게 되어지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대부분 하향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 원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안정 지원하면서 두 개를 상향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내가 재수를 연구를 두고서 상향을 하고 싶다든가 라고 할 때는 추가 합격에 대한 지원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왜 우리가 추가 합격 컨설팅이라고 하냐? 왜 정시에서 제가 자꾸 추가 합격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정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형이 단순해요. 그리고 전형이 다 이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을 예를 들어봐요. 예전에는 논술을 연세대나 서울대까지 논술을 다 진행을 했지만 지금 논술을 진행하는 학교가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고려대에서 논술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 논술 보고 서울대학교에서 논술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이 어떻게 됩니까? 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연결 순환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정시는 가장 높은 대학부터 가장 낮은 대학까지 정시로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이 단순화되어져 있고 전형이 원통형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다? 추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합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해? 최초 합격자와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자 간의 점수의 편차가 넓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성적으로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정시가 추합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시는 대부분 적정 안정 지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정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시에 원서 지원하셨다가 실패하시거나 불합격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수시 원서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시 원서 쓸 때 터무니없이 원서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자기 성적대에 맞춰서 적정하게 원서를 짝짝짝 원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시는 그렇게 원서를 안 써요. 안정 지원하면서 반드시 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상향이라는 의미가 단 1점이라도 5점이라도 상향을 해서 원서를 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수시는 상향을 해도 안 돼. 왜? 대학에서 직접 서류 평가하고 자기소개서 보고 면접 보고 논술 봐서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골라내고 심지어는 그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이 요구하는 거에 학업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수시에서 뽑지 않고 정시로 이월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요즘에는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비율이 점차로 줄어가고 그러면서 정시 비중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충원율이 좀 더 많이 돌아요. 그 전년보다. 하지만 우리가 정시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선으로 원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정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시를 원서를 쓸 때 이렇게 하나의 선을 딱 그려서 만약에 점수가 698.8점 이게 만약에 어느 대학의 커트라인이다. 근데 내 점수가 698.8점이라 해서 여기다가 원서를 딱 맞춰서 쓰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원서를 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대학교의 점수가 698.8점이야. 내 점수가 698.8점이야. 라고 해서 여기서 딱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파도가 치거든요. 이렇게. 파도가 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합격선이라고 생각했었던 점수가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합격생이라고 생각했었던 점수보다 실제 합격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원서를 쓰실 때는 항상 어떻게 쓰냐면 사선으로 원서를 쓰셔야 돼요. 사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점수에 대한 계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점수 계산하고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하고 모든 점수를 계산해서 실제 합격 점수를 698.8점이라고 점수 계산하고 내 점수가 698점이니까 8점이야. 딱 붙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진 않죠. 그렇죠? 물론 정확한 점수 계산이 동반이 되어져야만 내 점수대에서 이 대학이 상향 지원인지 하향 지원인지 구별이 돼요. 하지만 원서는 이렇게 그 점수에 맞춰서 나란히 원서를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사선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점수가 여기다라고 하면 어디다 원서를 써? 실제 이거보다 낮게 하나 정도를 낮게 써서 여기서 안정지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정지원을 하면서 그거보다 한 단계 위쪽 그리고 한 단계 위에다가 상향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원서 지원은. 그래서 가나다군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하나는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의 토대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원서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안정 지원을 하면서 상향 지원을 두 개를 가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시의 원서 지원은 이렇게 항상 사선으로 정시는 파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경쟁률에 따라서 파도가 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었던 것보다 실제 점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측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에 맞춰서 써야지 점수에 정확하게 맞춰서 원서를 써서 합격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시는 반드시 이렇게 상향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기 되어지면 뭘 하냐면 내 수능 성적을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올리죠. 그리고 결제를 하고 내 성적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막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내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내 정보를 돈을 주고 파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모의 지원을 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혹시 어떻게 지원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서 쓰면서 다른 분들이 지원하는 거는 실제 그 사람들이 다 진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원서를 쓸 때 그 모의 지원 결과대로 원서 지원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맞죠? 왜냐하면 본인이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의 경쟁률이나 등등등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모의 지원의 결과와 최종 지원의 결과가 맞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경쟁률에 대해서 하나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쟁률은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하세요. 경쟁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는데 혹시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경쟁률을 보시면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이렇게 급격하게 경쟁률이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쫙 올라가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경쟁률을 마지막에 원서를 쓰는 경우는 마지막 날 12시 이후에 원서를 대부분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12시에 보여졌었던 경쟁률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학은 3시에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경쟁률이 보여지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 단위나 아니면 몇 시간을 건너뛰고 경쟁률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경쟁률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원서 지원은 마지막 날 12시 후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지원하는 게 안 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 이후에 원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단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2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최종 원서 마감되고 발표되거나 아니면 3시에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6시 이후에 보여주거나 시간 단위 크게 간격을 두고 뛰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에서 어떤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지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원래 처음에 내 성적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대학의 중어중문학과가 만약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대학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이 대학을 봤더니 지난번에 경쟁률이 4.38대 1이었다고 생각해봐요. 4.38대 1.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경쟁률을 봤더니 영어영문학과가 경쟁률이 2.38대 있는 거예요. 2.38대 1. 자, 그럼 원래는 나는 처음에 경쟁률을 관계없이 중어중문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12시 이후에 또는 3시 정도의 경쟁률을 봤더니 영어영문학과가 중어중문학과가 훨씬 낮은 거야. 2.38대 1. 그러면 원서 지원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는 중어중문학과를 쓰려고 했던 사람이 영어영문학과는 원서를 쓰게 돼 있죠.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마지막에 경쟁률이 낮은 상태를 보여지는 학과가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실제 중어중문학과의 세 번째 날 12시 후에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 학과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겁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정시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지원 대학 막 연밀히 밤새워서 막 공부하고 막 각종 인터넷 사이트 뒤져가지고 막 하이퍼립이라는 데가 있더라 막 추앙 뭐 이런 거 막 다 보고 막 엄청 분석하고 또 막 돈 내고 컨설팅하고 그래서 대학 결정했는데 마지막에 경쟁률 변화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학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대학 비슷한 학과라 하더라도 입시 결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가 수포가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쟁률에서 가장 좋은 답은 뭐냐? 우리가 경쟁률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답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결정하고 먼저 원서 지원하고 그리고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날 중어중문학과를 써야지라고 하면 두 번째 날 중어중문학과에 들어가서 딱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깃발을 딱 꽂고 있어요. 나 여기 들어왔다.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는 대부분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쟁률에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중어중문학과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학생들이 어디로 빠져나가? 영어영문학과나 다른 학과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고 한 학과의 경쟁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을 막아내는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래 계획했었던 대로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아셨죠? 다른 사람이 다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고 나서 내가 원서를 쓰겠다고 하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알지만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거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경쟁률에서 나는 중어중문학과가 4.38대 1이고 영어영문학과가 2.38대 1인데 중어중문학과에다 원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어중문학과가 이 시기에 경쟁률이 높으니까 틀림없이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될 거야. 결국에는 영어영문학과가 경쟁률이 얼마가 돼? 6.38대 1이 될 거고 얘네는 올라봤자 뭐 5.27대 1 정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중어중문학과에다 원서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날 12시 이후에 본인이 소신과 결정한 대로 해서 원서를 쓰셔야지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입시의 전략과 입시의 흐름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깃발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을 지켜내거나 좀 더 입시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다 보면 경쟁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경쟁률을 마지막에 보고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배치표는 참고 자료다. 데이터의 오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배치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 기관에서 이런 배치표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원서 지원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올해 2020학년도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들이 그 각 입시 8개 기관에서 수능에 대한 그 1등급 등급 컷에 대한 가채점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우리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하지만 실제 좀 암담하게도 소리 가형에 대한 1, 2, 3, 4, 5, 6, 7, 8등급에서 실제 적중률은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시기관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실제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는 구간의 점수를 맞추기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200여 개의 대학에 그 많은 학과에 점수대를 다 예상해서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표는 그냥 참고자료일 뿐이지 이 참고자료의 내용들을 너무 신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2등급 이하 오차 범위가 확대가 되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가끔 수능시험을 이제 보셨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수능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걱정이 많지만 특히 수능을 좀 못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2등급 밑에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 또 수능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수능은 마치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아요. 다이아몬드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새로 되어져 있잖아요. 수능이라는 게. 그래서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등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급대가 사실은 4등급과 5등급 정도 때의 비율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수능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1등급과 2등급 구간에 대한 부분들의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되어진다면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서는 적중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등급 이하로 가면 첫 번째 수능의 응시생의 숫자가 너무 많아. 그리고 대학이 너무 많아. 학과도 너무 많아.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 성적대가 3등급 이하의 성적대다. 수능시험 못 봤다. 불리한 점이에요.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내 성적대가 만약에 3등급 이하의 점수라면 결국은 오차 범위가 확대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데이터보다 실제 합격생의 점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3등급 이하의 등급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지원 전략? 결국은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자기 점수 때보다 2점, 3점을 더 상향을 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대학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야.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뭔가 안정 지원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점수, 표준 점수보다 적어도 5점, 10점 이상 상향을 쳐야만 그래야만 구간이 바뀌면서 대학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못 본 거, 수능시험을 못 본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등급 이하에서는 결국 대학도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응시생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학과도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차 범위가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도 커지게 되어지고 입시기관의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면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게 가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기도 하는데, 충원율과 경쟁률이 변해도 합격 가능 점수 대학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점수라고 하는 게 뭐냐. 점수는 제 생각인데,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의미는, 첫 번째는 점수는 이거는 대학이나 학과 이에 대한 종합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종합적 가치. 이게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종합적 가치가 첫 번째라면, 점수가 가지고 있는 정시에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거는 경쟁률 변화를 나타내요. 경쟁률 변화. 그쵸?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허수들, 실제 가능성보다 적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합격 가능 점수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원율이 높다 낮다. 충원율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학과에 대한, 대학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결국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으로 하면 연세대와 고려대 중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 또는 예를 들어서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서 학생들의 선호도, 아니면 한국외대와 시립대와 경희대 사이에서의 선호도. 이 선호도는 입시 점수에 잘 반영이 되어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단지 점수를 이렇게 불변한, 변하지 않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그리고 이거는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점수는 항상 어떻다? 움직인다. 그쵸? 점수는 움직인다. 그리고 점수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경쟁률의 변화, 두 번째는 충원율, 세 번째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선호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점수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 표는 숭실대학교예요. 숭실대학교는 가군에서 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 홍보부터 시작해가지고 1호 1문까지,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를 35% 반영하고, 그 다음에 경영, 회계, 글로벌 통상, 금융학부는 25%를 반영을 해요. 아셨어요? 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제 전년도 입시 점수에 따라서 전년도 입시 점수를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던 학과가 언론홍보학과가 95.29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대를 보여줬던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여기네요. 가장 낮은 건 1호 1문학과가 94.23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합격 가능 점수와 충원율의 순위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등부터 12등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입시 기관에서 예상하는 대학별 합격 가능 점수를 가지고서 서열을 매겼어요. 382점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의 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면 거기에는 표준 점수의 합의 점수를 봤었을 때 입시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언론정보학과가 381점으로 가장 높다. 행정학과가 379점, 법학과가 378점, 그리고 1호 1문학과가 375점대로 가장 낮은 점수대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충원율로 해서 서열을 매기면 실제 충원율이 가장 높은 거는 불어불문학과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언론홍보, 세 번째가 국어국문, 사학과, 법학과, 철학과 순으로 충원율이 100% 이상 나왔어요. 근데 가군에 있는 숭실대학교는 충원율이 높아요. 보통 이렇게 100%를 이적하는 학과들이 상당히 많고, 100%는 아니라더라도 중어중문 92%, 정치외교 75%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군의 숭실대학교는 이동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합격 가능 점수는 언론홍보학과가 381점으로 1등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충원율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면 불어불문학과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아셨죠? 충원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중복 합격이잖아요. 중복 합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복 합격인데 중복 합격이라고 하는 게 낮은 대학으로의 중복 합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복 합격이는 뭐냐면 어떤 학생이 A라는 대학과 B 대학의 원서를 썼다면 이 학생이 여기를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위쪽 대학에 중복 합격을 해서 B 대학을 포기하고 A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죠. 그쵸, 맞죠? 이게 충원율이잖아요. B 대학을 합격한 학생이 그 밑에 있는 C 대학을 선택을 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죠. 물론 문과 쪽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고 이과 쪽에서는 만약에 B 대학의 학과를 선택했는데 그 학과가 건축학과야. 근데 만약에 C에 있는 학과가 만약에 전기전자라든가 기계공학과라고 한다면 C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연계인 경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아래에 있는 대학에서 윗대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뭐냐면 결국은 충원율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보다 위쪽 대학에 붙는다는 얘기고 위쪽 대학에 붙는다는 얘기는 내 점수가 만약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381점이라면 이 대학은 틀림없이 381점이거나 382점 이상의 점수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충원율이 높다? 충원율이 높다는 거는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모집 단위의 지원자 성적, 지원자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지원자 점수가 높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지원자 점수가 높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불어불문학과는 원래 학과적으로 봤었을 때 11위에 해당이 되어진 학과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위에 되어져 있던 학과가 실제 충원율에서는 170%에서 1위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시 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일시적으로 여기에 우수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겠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입시에 반영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합격 가능 점수와 충원율의 순위를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격 가능 점수를 입시기간의 평균점수 예상점수로 서열을 매기면 1위부터 11위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충원율로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11위에 있던 불어불문학과가 1위다. 전년도에 170%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졌다. 그런데 충원율이라는 건 뭐냐? 중복 합격이라 이거예요. 중복 합격. 그쵸? 이게 자연계가 아니잖아요. 중복 합격했다는 얘기고 중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원자들의 점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라는 대학의 학과를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충원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높은 A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어서 B를 포기하고 A로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381점대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을 해서 이동한다면 틀림없이 381점이거나 382점대 학과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어불문학과의 입시기간의 예상 점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그 대학에 일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입시에 반영이 과연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건데 데이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믿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과 충원율의 관계.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충원율이 왜 높게 벌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자연추합이든 간접추합이든 추가 합격을 목표로 삼으신다면 첫 번째는 지원 학과에 대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시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숭실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숭실대 경영학과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수학이 35%를 반영을 해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30%, 그 다음에 숭명여대 30%,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가 30%를 반영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숭실대 경영학과를 쓴 학생이 건국대 경영학과로 이동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숭실대 경영학과가 표준점수 합으로 384점이면 건국대 경영학과가 390점이니까 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숭실대학교 384점일 때 숙명여대가 386점, 점수 차이가 약 2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숭실대 경영학과처럼 수학만 잘 봤었을 때, 이 수학만 잘 봤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수학만 잘 본 학생들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라고 생각하면 국어 25%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수학 25%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여기도 25, 25, 25, 25, 25, 25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25%의 수학 반영비를 문과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추가 합격을 노리고 원서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는 모집 단위가 이렇게 좁은 데는 추합이 벌어지기 힘들어요. 모집 단위가 적으면. 그리고 이렇게 모집 단위가 넓어야 돼요. 모집 단위가 넓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집 단위의 경쟁 구간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경쟁 구간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보면 지금 점수대를 봐요. 375점대의 학과들이 철학과, 사학과, 불어불문, 일어인문학과가 375점대 학과들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376점대 학과, 377점대, 378, 379, 381이니까 사실상 375점대와 376점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하루하루 마음이 바뀌는,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 어디에 원서를 쓸지를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동을 칠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간이 형성이 되어지면 추가 합격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성적보다 좀 더 나은 대학에 추합을 목표로 한다면 첫 번째, 모집 단위가 작으면 안 돼. 모집 단위가 넓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집 단위 내에서 비슷한 성적대 학과들이 여러 개가 분포가 되어져서 원서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학이나 학과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정이 어려운 이런 구간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안에서 기회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안 좋은 학교예요. 안 좋은 학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추합을 노리고 원서 지원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런 데는 모집 단위도 작을 뿐만 아니라 수학 반영 비율을 35%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으로 합격 예상 점수보다 실제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셨죠? 그리고 입시는 항상 명심할 게 나에게만 유리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거고,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은 경쟁률만 남고 유리함은 없어져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특징이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합격 가능 점수와 순위를 비교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앞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거는 숭실대학교의 전반적인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숭실대가 가군에 있는데 언어홍소부터 금융학과까지 있다. 모집 인원, 그 다음에 국어를 35%를 반영하는 경우의 정리, 25%를 반영하는 거, 2018년도, 2019년도의 경쟁률의 변화, 2018, 2019년도 충원율의 변화, 합격 예측 점수의 변화, 입시 결과의 변화인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모집 인원도 다소 변화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물론 요건 안 바뀌었어요. 그쵸? 전년도의 국어 반영 비율은. 경쟁률도 바뀌었죠. 3.79대 2에서 5.38대 1. 충원율도 보시면 114%에 160%. 그 다음에 합격 예측 가능 점수도 376점에서 381점. 그 다음에 입시 결과도 바뀌었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안 바뀐 게 뭐예요? 안 바뀐 거? 그쵸? 첫 번째는 학과가 안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실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국어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학과의 이름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바뀌지 않은 거. 뭐냐면 합격 예측 점수와 대학의 순위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합격 예측 점수는 전년도에 2018년도 표준점수 하루로 봤었을 때 376점. 그쵸? 언어홍보가 2019년도로 봤었을 때 381점. 올해가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예측이 되어져요. 이거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상위 누적 비율에 따라서 입시기관에서 숭실대학교 언론홍보를 가려고 하면 작년에는 376점이었지만 올해는 381점 정도 점수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진다. 물론 이게 점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표점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이 대학이 점수가 더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점수의 변화가 있는 거로 보여지죠.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이거를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거를 대학의 점수로 해서 2018년도에는 대학의 점수로 해서 순위를 쭉 매겨보면 그렇죠? 순위를 쭉 매겨보면 이겁니다. 순위를 매겨보면 2018년도에 376점 언론홍보학과 2019년도에 381점 언론홍보학과지만 언론홍보학과부터 시작해서 1호 일문학과까지 대학의 순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언론홍보, 행정, 법학, 국어국문, 정보사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사학과, 설학과까지, 불어불문학과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점수에 무엇이 반영이 돼야 돼? 첫 번째는 경쟁률이 반영이 돼야 돼요. 경쟁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원율이 반영이 돼야 돼요. 충원율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진짜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다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은 거는 없죠. 경쟁률도 변화가 되어졌고 충원율도 변화가 되어졌고 다 바뀌지만 바뀌지 않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대학의 서열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시기간의 데이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 경쟁률의 변화라든가 충원율의 변화라든가 선호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전년도의 표준점수 외에 올해의 표준점수를 변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대학의 서열을 그냥 매겨서 점수를 쫙 내려버리는 거죠. 점수를.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기관에서 배치 점수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점수를 100%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처럼 불어불문학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은 학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충원율이 170%가 돈다는 거예요.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구간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서열을 봤었을 때는 4위 정도의 서열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충원율이 3위 정도의 서열을 갖는 거예요. 사학과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대학의 사학과가 가장 낮은 학과죠. 그렇죠? 가장 낮은 학과지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여기 보면 충원율이 110%가 나왔단 말이에요. 충원율이 110%가 나왔다는 것은 이동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사학과라는 학과 자체가 사학과 다니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사학과가 어떤 대학에 있어서 상위 학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하위 학과잖아요. 그럼 이 하위 학과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대학을 안 찾는 건데 더군다나 이거는 사학과가 자연계가 아니잖아요. 문과죠. 문과는 대부분 대학 중심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들이 붙으면 이 위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대학으로 붙어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사학과가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대에서 형성이 돼서 애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모르시고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점수만 가지고 점수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입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입시기관에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전년도와 올해의 수치의 변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합격 가능 점수의 대학의 서열, 학과의 서열의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입시기관에서 이런 경쟁률이나 충원율이나 선호도를 반영을 하여 구간별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한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음 네 번째.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 이거예요. 생각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입시기관에서 예상할 때는 일반적으로 언론홍보학과가 381점으로 1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일문학과가 375점으로 이 구간 내에서 가장 낮은 거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부분. 가장 높은 거는 사회계열이나 경영 쪽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문 계열들 그 다음에 사학과나 처학과 이런 학과들이 비교적 높은 학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전년도 합격 점수,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의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철학과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철학과가 높은 학과란 말이에요. 철학과가 정보사회학과나 중어중문 사학과, 불어불문학과보다도 더 높은 점수대의 학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치표에 나와 있는 실제 점수보다 이렇게 학과의 점수가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거는 왜 생기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 구간에 따라서 경쟁률이 몰리고 선호도가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될 때 국어국문학과라고 생각하면 국어국문학과가 일반적으로 요 정도 377점대를 가지고 있는 학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학과가 어떠한 경쟁률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전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줬었던 거는 합격 가능 점수와 실제 입시 결과에서의 순위의 변화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강제 추합과 자연 추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추가 합격이라고 하면 추가 합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 추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강제 추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연 추합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정리해 볼게요. 성균관대학교를 내가 원서를 썼는데 내가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를 원서를 썼어요. 나의 점수가 92.80점이야. 지원 가능 점수가 94.2점이야. 그랬더니 합격 여부에서 추가 합격 50% 합격 가능성이야. 그래서 50%를 넘으면 추가 합격이라고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실제 합격 점수와 나의 점수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사이에 지원해 있는 학생들의 그 비율을 봤었을 때 너가 충분히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 추합은 뭐고 강제 추합은 뭐냐? 첫 번째, 자연 추합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물론 제가 내린 정의이긴 하지만 지원 가능 점수와 합격 가능 점수의 편차가 적은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자연 추합이 돈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지원한 학과의 점수가 42.2점인데 내 점수가 42점이야. 그럼 0.2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충원율이 봤더니 150%야. 그러면 그냥 기다려도 추합이 돌면서 될 것 같대.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 추합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 강제 추합은 뭐냐면 지원 가능 점수와 나의 점수의 편차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지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는 두 개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점수 경쟁. 점수 경쟁이라고 하면 94.2점인데 내 점수가 94.0이야. 지원 가능 점수가 94.2점인데 내 점수가 94점이야. 그럼 0.2점이 부족하잖아요. 점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 일반적이죠. 강제 추합은 뭐냐면 순위 경쟁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점수 경쟁을 벗어나면 다 무조건 순위 경쟁이에요. 점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강제 추합인 경우는 지원 가능 점수와 나의 점수의 편차가 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특징을 보면 자연 추합은 첫 번째는 충원율이 높아야 돼. 충원율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과의 자연 추합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4.2점인 학과를 내가 원서를 쓰는데 내 점수가 만약에 94점이다. 그럼 0.2점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경우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떤 조건이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충원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이 학과에. 두 번째, 모집 인원이 많으면 좋아요. 모집 인원이 5명, 이런 것보다 모집 인원이 20명, 30명, 100명이면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추합률이 조금만 돌아도 나한테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다군 이동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학과가 나군에 있는데 가군, 다군으로 동일한 점수대에 이동 가능한 학과가 많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몰려져 있어서 이동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순환율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거기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률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쟁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허수의 지원이 많이 몰린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률이 낮을 수는 없어요. 왜? 경쟁률이 왜 낮을 수가 없냐면 충원율이 높은데 경쟁률이 낮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충원율이 높다고 한다면 반드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허수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강제 추합이라고 하자. 강제 추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점수가 만약에 94점 2점인 학과를 원서를 쓰는데, 그렇죠? 내 점수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벌어져 가지고 뭐 92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2.2점이죠. 그럼 이 정도 점수가 되어지면 사실은 점수의 간격 자체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사실 입시 기간에다가 내가 충원 가능성을 넣었더니 뭐라고 뜨냐면 이런 거죠. 불합격이라고 뜨는 거.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손을 뻗었을 때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닿지 않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강제 초합, 그 다음에 순위 경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내가 만약에 어느 대학교, 내가 높은 대학, 내 성적대보다 높은 대학을 만약에 가려고 한다. 내 성적대보다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나의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가려고 하는 학과가 398점대의 학과가 있는데 내 점수대가 이 점수의 구간이 쭉 벌어져서 이 점수, 대학의 점수 구간의 마지막 점수가 390점이야. 그리고 나의 점수는 몇 점이냐면 내가 388점이야. 그러면 388점인 학생이 398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어요. 자, 388점인 학생이 390점인 학과에 써서 못 붙는다는 가정을 해봐요. 못 붙어요. 왜 못 붙냐면 여기에는 388점부터 390점 사이에는 39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88.1 점수까지 학생들이 여기 다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88점이라는 학생이 390점대 학과를 써서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합격 가능성 50%, 추가 합격 가능성 60%, 추가 합격 가능성 70%로 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거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추가 가능성을 예상하고 줄을 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되는 경우,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실제 미치지 못하는 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88점인 학생이 390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을 수가 없다. 왜? 나는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390점에서 388.1점짜리 학생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실 건 뭐냐면 대학의 구간이 바뀌면, 이렇게 대학이 구간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이 구간이 바뀌면 이 대학이 구간이 바뀌는 이 지점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바뀌는 구간에는. 왜냐하면 여기서 위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학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과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과밀되지만 실제로는 추합률은 높다 안 높다? 추합률은 사실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여기에 붙으면 무조건 가니까. 그렇죠? 자연계열은 여기에 붙고 난 다음에도 아래에 있는 학과에 서너 학과가 있으면 이동 가능성이 있지만 문과는 이동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의 경쟁률은 과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리가 더 멀어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5대1인 경우의 거리와 경쟁률이 10대1이 되어지면 합격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맞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쓰지 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 학생이 398점인 학과를 원서를 썼을 때 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붙을 수 있냐면 398점인 학과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안정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하향 안정지원으로 점수대를 낮춰서 쓰거나 아니면 적정지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쓰는 학생들은 399점대 학생이거나 398점대 학생이 원서를 써요.
396점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396점이 여기를 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396점이 398점인 학과를 썼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갈 거야? 대학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집 단위 내에서의 상향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집 단위 내에서는 적정 지원이거나 하향 안정 지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상향을 치고 여기서 안정을 쳐야만 상향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단위 위에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안정 지원해야 돼요. 여기다 상향 치고 여기다 상향을 치면 둘 다 떨어지니까 안정을 취하면서 상향을 치겠죠. 그러니까 점수대가 398점이거나 399점인 학생들인데 실제 배치표에는 점수보다 높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 된다면 내가 지원한 학과가 398점인데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398점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또는 399점이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얘네들은 반드시 다른 대학에 붙어요. 그럼 추합이 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학과를 내가 만약에 썼어. 그러면 397점이 원서를 써? 못 써? 못 쓰죠. 396점이 써야 못 써요? 못 써요. 여기까지 390점까지 못 쓰죠. 왜냐하면 391점만 되더라도 동일 대학 내에 쓸 수 있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단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를 원서를 쓸 때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모집 단위 내에 있는 점수대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모집 단위 내에.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학과가 적정 또는 하향 안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정 지원. 여러분이 안정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서를 쓸 때 이 학과의 적정이나 하향 안정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야만 결국은 충원율이 높아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허수 지원이 문제예요. 허수 지원. 허수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허수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성적대예요. 390점에서 388.1점. 나보다 0.1점이 높은 이 학생들이 이 학과에 만약에 원서를 썼다. 얘네들이 원서를 썼다. 나 올해는 사실상 힘들고 내년에 재수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원서 무조건 쓸 거야. 라고 해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구간이 되어진다면 결국 내 입시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허수를 제거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가 실제 합격 가능한 타당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냐 아니면 합격 가능성이 없는 그냥 도전적 상향을 노리고 있는 허수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자가 누구냐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경쟁자. 그 나의 경쟁자라는 건 실제 합격 가능성이 없지만 나처럼 상향을 노리고 있는 점수대들 나보다 0.1점이 바로 위인 학생들이 과연 내가 지원한 학과에 원서를 쓸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충원율이 무조건 낮아야 돼요. 반대예요. 충원율이 낮아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의 충원율이 10%야.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의 전년도의 충원율이 0%야. 5%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추가 합격을 바라보고 원서를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죠. 어떤 학과의 충원율이 10%고 어떤 학과의 충원율이 150%야. 그럼 어디에 원서를 쓰고 싶어? 150%의 원서를 쓰고 싶죠. 그쵸? 여기는 뭔가 취업이 될 것 같은데 10% 이거 뭐 취업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이렇다면 내가 만약에 충원율이 낮은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어떤 점이 된다? 허수 지원을 제거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성적대가 0.1점이 높은 학생이 이런 학과에다 원서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못 붙으니까. 그럼 허수들이 지원을 되지 않는다면 그 학과는 어떤 애들만 원서를 쓰게 돼? 적정 또는 하향 안정 지원을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겠고 적정 하향 안정 지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면 반드시 상위 대학에 붙어요. 상위 대학에 붙으면 추합이 돌아요. 아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398점인 학과에 389, 399, 388 그리고 중간 점수가 없고 쭉쭉쭉 떨어져서 388점의 점수대가 합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무슨 경우이다?
순위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점수 경쟁은 정시는 일정 점수를 벗어나면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단지 내가 모집 인원이 어떤 학과에 20명인데 20명 안에 등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지. 점수가 398점인데 내 점수가 388점이야. 대학에서 보니까 얘 뭐야 이거 점수가 10점이나 차이가 나네. 너는 합격이지만 불합격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순위 경쟁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충원율이 무조건 낮아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충원율이 높으면 자연추합인 경우에는 내가 실제 합격 점수가 낮으면 충원율이 높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합격 점수가 넓으면,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입시 사이트에서 봤었을 때 추합 가능성이 없다, 불합격이다 이러면 결국은 뭐로 넘어가야 돼요? 순위 싸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충원율이 무조건 낮아야 되고 그래야 허수가 제거되고, 두 번째는 모집 단위가 넓고 모집 인원이 적어야 돼요.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를 봤더니 20명을 뽑아. 어떤 학과를 봤더니 4명을 뽑아. 어떤 학교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충원율 150%, 모집 인원 20명, 충원율 10%, 모집 인원 4명. 왠지 충원율 4명을 쓰기는 좀 그래. 아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추가 합격으로 이 정도에도 원서를 쓴다는 거는 떨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모험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합격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 적정 지원할 때는 이렇게 원서를 쓰시면 돼요. 자, 인원이 적으면 허수들이 나보다 0.1점이 높은 허수들이 지원할까 안 할까? 지원 안 하죠. 왜? 모집 인원이 적고 충원율이 낮으면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실제 지원했었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점수보다 점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 한 20점? 평균 점수 20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학생이 모 대학의 수학교육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수학교육학과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학과가. 그런데 거기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 학과가 너무나 높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허수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죠. 충원율이 다른 학과보다 무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학과의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대의 허수 지원이 원서 지원이 몰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적다. 그 다음에 충원율이 낮다. 라고 하는 점들이 허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봤었던 지름길은 뭐냐면 그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의 학과를 원서를 썼고 실제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합격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단위가 넓고 모집 인원이 적어야 된다. 이게 바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가나다 군이동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쟁률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차라리 높은 게 나아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첫 번째, 충원율 낮아야 돼. 두 번째, 모집 인원 적어야 돼. 그 다음에 경쟁률 어때야 돼? 경쟁률은 높아야 돼. 그러면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나다 군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요 요소를 반드시 보세요. 나의 경쟁자가 실수냐 허수냐. 그럼 내 경쟁자가 허수다라고 판단되면 허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면, 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정시 원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들을 많이 신뢰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쓰기식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걸 너무나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허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 중에 잘못되어져 있는 허점들을 노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요즘은 특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허수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셔가지고 원서전 하는데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의 점수가 만약에 94.20점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원서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줬었던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인데 숭실대학교의 점수가, 내 점수가 94.20점이에요. 그런데 이 점수가 몇 점이야? 94.23점이 최저점이에요. 전년도 점수를 봤더니 일요일문학과가 94.23점이고 나의 점수는 94.20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원서를 쓸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가장 가까운 거리가 실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해서 내 점수대에서 일요일문학과 쓰겠죠.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합격 가능성 또는 최초 합의라고 뜨거나 아니면 추가 합격 가능성 70%, 추가 합격 가능성 80%라고 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원서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불어불문학과 94.41점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합격 가능성이 안 나오죠. 점수가 머니까 당연히. 그런데 어떤 일이냐, 아까 보여줬었던 것처럼 그래서 학생들이 이 학과에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학과에 몰리면 결국은 이 학과에 뭐가 넘어져?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죠.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일요일문학과가 불어불문학과보다 더 높은 점수대의 합격생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만약에 94.23점의 일요일문학과인데 내 점수대가 만약에 94.20점이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일요일문학과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다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어떻다?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경쟁률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경쟁률의 그래프가 나와요. 하위 구간에서 경쟁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하위 구간은 문제가 뭐냐면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고,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점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승 가능성, 점수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추합의 가능성은 낮아요. 여기인데가 추합의 가능성. 이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서를 지원을 해서 붙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런 구간들은 구간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이런 학과에다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어불문 학과에다가 원서를 쓰시게 돼요. 구간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간 건너뛰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실제 요 점수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점수대 학생들은 가장 근거리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를 소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 점수대부터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져요. 불어불문학과 정도의 구간이 되어지면 경쟁률이 점수 상승을 높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경쟁률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추합률이 없지만 여기는 추합률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동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점수를 쓰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점수가 94.20점이다. 근데 그 대학의 최저 점수가 94.23점이다. 입시기간 인터넷 사이트에다 넣었다. 추합 가능성이 50%다. 지금 정도의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어느 대학교 합격이라고 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격이 추가 합격으로 바뀌고 추가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입시기관에서는 대략적인 추정치의 점수를 올리고 학생들이 거기다가 자기 점수를 계속 올리면서 모의 지원을 하면 모의 지원의 지원 경향들을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 시키면서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자기 성적을 집으면 내 성적에서 좀 긍정적인 답을 듣게 돼요. 이 정도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 대학에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넣어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시죠. 그쵸?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멀어지긴 멀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바꾸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A 대학과 B 대학에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학과는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평상시에 고대를 가는 게 꿈이었어. 고대를 가는 게 꿈이었어. 그런데 내 지금 점수는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점수야. 그럼 내가 만약에 고대를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 처음에는 합격 가능성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추합이었다. 그 다음에는 불합격이었다. 이렇게 뜬다 하더라도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하더라도 이 거리를 포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구간에 몰려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하위 구간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구간 돌파를 통해서 이 안정화되어진 구간 내에서 추가 합격을 누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모집 단위 내의 상향은 불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상향을 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그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원통형. 그러니까 상향을 칠 때는 원통형. 좌우가 꽉 막힌 원통형이 되어지면 여기서 이 위로는 상향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79점인 학과를 원서를 쓰는데 내 점수가 380점이어도 붙을 수 있어. 왜 붙을 수 있냐면 이 좌우가 꽉 막힌 원통형 구조에서는 387점인 학과를 385점인 학생이 써? 못 써? 쓸 수 없어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385점인 학생이 만약에 여기다 원서를 썼어요.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럼 이 학생 어디 가야 돼? 건국대, 동국대 가야 돼요. 대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 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조건 하향 안정 지원을 해야 돼요. 여기가 목표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85점이 387점의 학과를 못 쓴단 말이에요. 383점도 못 쓴단 말이에요. 382점도 못 써요. 381점도 못 써요. 왜? 381점은 가장 근거리에 있는 네덜란드 학과의 원서를 쓸 테니까. 그쵸?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80점도 여기를 붙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380.1점부터 시작해서 381.9점까지 있는 이 점수대의 아이들이 나의 경쟁자인 허수잖아요. 얘네들이 여기를 원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쵸? 두 번째는 좌우 원통형 구조가 아니라 좌우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뚫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서를 쓰는 학과가 378점인데 좌측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이. 좌측에서 어떤 점수가 들어와? 386점, 385점대 학생들이 만약에 좌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또는 우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결국 원통형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형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대학을 보실 때 좌우를 보시면서 이게 원통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든 모집 단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A, B, C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가 상향이죠. 상향. 여기가 상향이죠. 여기고 이제 상향이고 여기는 상향이면서 목표대학이에요. 목표대학. 목표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향이에요. 여기는 상향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상위대학으로 넘어가기 위한 거고 상위대학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간이고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반드시 하향 안정지원을 해야 돼요. 안정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정지원 구간이에요. 안정지원. 상향을 절대로 칠 수 없어요. 이거는 상향이 안 돼. 모집 단위 내에서는. 그쵸?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측에서 만약에 애들이 들어오거나 우측에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구간이 첫 번째 여기 점수대에서 보면 382점에서 380점대 이 구간은 들어오는 구간이죠. 대부분 모집 단위를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A, B, C, D로 나누면 좌나 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C 구간과 D 구간이에요. C 구간과 D 구간은 좌와 우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한국 외대를 예를 들면 좌측에서 건국대와 동국대나 시립대나 경희대의 하위 학과에서 또는 가군에 있는 한국 외대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 C와 D 구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A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허수들이 상향이 몰리는 구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성적대? 내 점수가 만약에 380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실제 382점이 되지는 못하지만 380점부터 시작해서 382점까지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다 원서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향을 쳐요. 위로.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 좌와 우가 뚫리지 않는 구간이 어디냐면 B 구간이에요. B 구간. B 구간은 좌나 우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A 구간은 허수 지원들이 몰려 경쟁률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B 구간 내에서 좌우로 분이동이 가능한 이런 학과를 선택을 하고 점수대가 비슷한 점수대가 되어진다면 결국 거기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자, 경쟁 구간을 피하자. 자, 이거는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쟁률을 모든 대학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경쟁률이 있지만 모든 대학의 경쟁률을 그래프로 보면 대부분 그래프는 이렇게 능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능선을 보여줘요. 능선 자체가.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이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제일 뒤에라고. 여기에 원서를 쓸 때 가장 피하셔야 돼요. 마지막 구간에. 왜냐하면 이거는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리게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몰리면 점수가 올라가요.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보다 실제 더 높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해야 되는 구간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회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B 구간 정도가 되어진다. 자, D 구간은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려요. 그리고 배치표에 보면 점수가 낮아요.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추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원서 써요. 그쵸? A 구간은 되게 점수가 높죠. 취업률이 많이 돌죠. 이런 여기데 원서를 쓰는 상향을 치는 학생들은 뭐냐면 그냥 입시 포기한 학생들. 나는 그냥 재수할 거야. 아니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안정적으로 썼으니까 상향을 칠 거야. 그럼 여길 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좌우 이동이 가능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통형 구조가 아니라 좌우가 뚫린 거야.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서 비슷한 점수대나 높은 점수대 학생들이 들어올단 말이에요.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바로 이 C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C 구간 내에서 추합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충원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자, 지난번에 제가 추계합법 방법론이라고 해서 1과 2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거 아마 다 보시면 물론 뭐 부족한 점이 제가 생각할 때 많고 제가 말하는 게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일반적으로 뭐 정시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다 읽고 이해하는데 뭐 하이퍼리뷰는 또는 2부는 뭔가 좀 다르구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뭔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올렸었던 추가 합격 컨설팅 1, 2, 3 또는 작년에 올렸었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저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생각과 관점들로 입시를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시 원서를 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3편까지 찍었고 아직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가능한 점이 있다면 이후로도 추가 합격 방법론 4, 5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봐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